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60대가 된 여자입니다. 제가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어느 정도 마음도 회복하고 정신도 회복해서 편안하게 살고는 있지만 결혼 생활 몇 년 동안 아주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저처럼 당하시는 분들이 없길 바라면서 이렇게 사연을 올려봅니다. 저는 어릴 적 아버지와 둘이서 살았습니다. 화가였던 아버지는 매일같이 물감 냄새를 풍기면서 다니셨죠. 그림 실력이 꽤 좋은데도 불구하고 잘 나가는 그런 화가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작품을 그려나가는 분이셨죠.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처음부터 어머니는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저를 키우셨어요. 저도 언젠가부터는 어머니에 대한 모든 걸 함구하고 아버지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했죠.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화가인 아버지가 무색할 만큼 그림에 실력이 없었던지라 저는 그저 화실에서 아버지의 그림을 감상하는 정도로 만족했죠. 무명이셨던 아버지였기에 저희 집의 살림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때 당시 동네 어르신들이 끼니를 챙겨주셨기에 저희는 감사한 마음으로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화실 건물 1층에 있는 슈퍼집 할머니께서 저를 참 많이 챙겨주셨어요. 제가 소풍을 갈 때면 대신 김밥을 싸주시기도 하셨고요. 너무나도 고마우신 주위 이웃들 덕에 저는 정말 더 바랄 것 없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애진억의 진로를 결정했어요. 상고를 진학해서 은행원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그 당시에 은행원은 정말 상고 출신의 주산만 잘하면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찌감치 졸업 전에 취업을 결정지었습니다. 제가 월급을 받게 되니 집안 살림이 보기 좋게 좋아지더라고요. 그 즈음부터 아버지의 그림이 간간히 팔리기 시작하면서 더욱이요. 저는 주변 이웃들에게 받았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아나가며 이제 우리 아빠 호강시켜드려야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 가장 지우고 싶은 날이 생겼죠. 아버지께서 그날도 의뢰받은 작품과 전시회에 출품할 작품을 그리느라 화방에서 밤을 새고 있었는데 전선이 누전되면서 화재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 전부터 누전이 되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건물주에게 몇 번 고쳐달라고 했던 부분이었어요. 거기서부터 발생한 화재는 금방 건물을 다 집어삼키고 말았습니다. 너무 낡고 노후된 건물이라 불길을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유화 물감에서 나온 지독한 타는 냄새까지. 아버지는 그렇게 하늘나라에 가고 말았습니다. 1층 슈퍼도 죄다 타는 바람에 손해가 막심하다고 난리도 아니셨죠. 저와 슈퍼 할머니는 건물주를 찾아갔고 누전된 것을 인정하라 했지만 건물주는 지독하게도 우리 아버지를 방화범으로 몰아갔습니다. 그 건물이 다 타버리는 바람에 나도 알거지가 되었다고.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건물에 불 내고 죽은 거 아니야? 어? 이거 손해배상 다 어떻게 할 거야? 네가 물어낼 거야? 저는 억울했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죠. 다행히 방화인지 아닌지 조사하러 나온 소방서 측에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맞다는 걸 밝혀주어 누명까지는 쓰지 않았습니다. 보상금도 당연히 받을 수 있었지만 그 돈은 정말 너무 조금이었기에 제가 뭘 할 수 있는 돈은 아니었어요. 저는 아버지와 살았던 집을 처분하고 은행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보상금으로 받은 돈과 집을 판 돈을 통장에 잘 넣어두었죠. 당시에 집을 처분하면서 아버지의 유품들을 정리하였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버지의 그림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라고요. 유작은 값이 몇 배나 올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너무나도 상처를 받았죠. 저에게 아버지 작품 남는 것 없느냐 팔아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저는 집에 몇 개 없던 작품 중 마음에 들었던 딱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기증을 했습니다. 한간에서는 그게 얼마짜린데 그런 미친 짓을 하느냐고 했지만 아버지가 원하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딱 한 작품만 제가 애지중지 챙겼죠. 저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저를 항상 챙겨주던 아버지가 없으니 그 빈자리가 너무 크더라고요. 이제 부모도 없는 고아가 되었구나 하는 마음까지 들고요. 그래서 당시에 은행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손님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꽤 오랜 시간 대시를 했던 남자였어요. 정말 도피성 결혼이었죠. 저는 애정도 별로 없었고 그 남자 혼자 저를 졸졸 쫓아다닌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혼자가 되니 그 애정이 너무 고마웠고 그러다가 저도 마음을 열게 된 것이었어요. 저는 부모가 없어 상견례 자리도 없이 그냥 시댁에만 인사를 드리고 결혼 준비를 했고요. 집을 구하려고 했는데 시댁에서 합가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맞벌이 아니냐면서 집에 있을 시간도 얼마 없을 텐데 굳이 분가를 하려고 하냐는 말에 저는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둘이서만 살아본 게 달아서 북적북적한 집도 좋을 것 같았어요. 저는 아이도 될 수 있으면 많이 낳고 싶었거든요. 제 짐을 거의 다 처분하고 가구만 몇 개 새로 드리고 아버지 그림을 들고 시댁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쓰면 된다고 알려주신 방의 상태는 그닥 좋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집이 많이 낡기도 했고요. 그래도 부모님 같은 존재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게 조금 두근거리긴 했습니다. 도피성 결혼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한 번 하고 나면 두 번 도망갈 생각을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결혼식을 올린 그 다음 날부터 어마어마한 시집살이에 시달려야 했어요.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어 결혼했는데 이제는 결혼해서 도망가고 싶어졌죠. 하지만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 실패하고 나니 두 번 도망은 더 두려워지더라고요. 그 와중에 은행에서 저를 정직원으로 쓰지 않고 이번 연도 계약이 끝나면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왔어요. 저는 2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취업을 준비해야 했죠. 맞벌이 운운하면서 합가를 시키더니 남편은 돌연 사표를 내고 집에서 놀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은행을 그만두자마자 시어머니께서는 쉬지 않고 저를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예, 과일 사다 놨니? 과일 좀 내와라. 어머니, 어제 과일 가게가 문을 닫아서 뭘 못 샀어요. 내가 하루에 한 번 과일 먹는 거 몰라서 그래? 당장 사와. 지금 벌써 8시라서 시장 문 닫았을 텐데요. 그럼 나보고 과일 먹지 말라는 거야? 나가서 찾아봐. 저는 저녁 8시에 시장을 돌고 돌면서 과일을 찾아야만 했죠. 겨우 문 닫는 가게 사장님을 붙잡고 사정사정해서 사과 2알을 받아올 수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저를 부려먹는 게 당연한 줄 아셨죠. 밖에 나가서 돈도 안 벌면서 집에서 왜 꼼짝 않고 있으려는 게야? 나가서 어디 인형 눈깔이라도 붙이던가. 집에서 밥이나 축내는 식충이를 들였어 우리가. 제가 벌어온 돈으로 생활을 하던 시댁살림이 제 수입이 없으니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매일같이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고요. 제 편은 못 들어줘도 적어도 술은 안 마셨으면 좋겠는데 제 남편은 제가 시부모님에게 망신을 당할 때마다 옆에서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어디 부모도 없는 고아 계집 건져냈더니 돈도 못 벌어오고 아주 쓸모가 없어. 저는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저는 이런 폭언에 점점 길들여져 갔어요. 요즘은 이런 말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나요? 제가 정말 먼지 같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은행에서 알고 지내던 대리님이 저에게 일자리를 하나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작은 음료 대리점의 경리일이었어요. 은행에서 일했던 경력도 있으니 문제 없을 거라고 하시기에 바로 출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취업 자리가 결정되고 나니 저도 점점 쓸모있는 인간이 된 것 같아서 자존감을 회복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취업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대리점에 출근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점심을 먹으러 회사분들과 건물을 나서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너는 우리를 굶겨 죽이고 싶은 거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돈 벌어온다고 아주 정신을 쏙 빼버렸구나.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밥은 차려야지. 네가 안 차리면 누가 차려? 당장 밥상 안 내와? 일하는 게 대수야? 시모는 전화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제가 점심시간에 집에 와서 밥을 차려놓고 가야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대리점과 집은 걸어서 10분 거리였거든요. 충분히 가능한데 본인들을 굶겨 죽이려고 안 하는 거라면서 제가 무슨 죽일년이라도 된 것 마냥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결국 그 다음 날부터 점심시간에는 집에 가서 밥상을 차리고 와야 했어요. 가끔 갈비찜이 먹고 싶다, 생선조림을 해라 하고 메뉴를 정하시는 날에는 밥상을 차리는 순간 점심시간이 끝나버려서 끼니를 거르곤 했죠. 오죽하면 대리점에서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들이 저에게 이혼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혀를 끌끌 찼어요. 분명히 천벌받을 거야. 어떻게 며느리를 그렇게 대접할 수 있어? 무슨 식모도 아니고. 점심시간에 출근한 사람 불러다가 밥상 차리라는 게 말이 돼?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죠. 제가 선택한 길인 걸 뭐 어쩌겠어요. 하고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와중에도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시뻘겋게 취해서는 갈비찜 먹고 싶다는 시모의 말에 난 해장국 해줘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아무런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격리를 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대리점주는 저에게 해고를 통보했어요. 이유는 제가 매일 점심마다 집에 간다는 거였죠. 가끔 가다가 10분, 20분 늦을 때도 있었으니 근무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 저를 해고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해고가 자유롭고 사장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시기라 저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쫓겨났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동료분께서 말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격리 자리에 새로 들어온 신입이 알고 보니까 점주 조카더라. 학연, 지연, 혈연이 최고라더니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결국 전 하루아침에 또다시 직장을 잃었고 시어머니께서는 또다시 난리가 나셨죠. 잘하는 게 아주 한 개도 없어. 네가 직장 때려치면 이제 우리 가족은 뭐 먹고 살아? 어? 때려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점주님 조카가 앉는다는데 어떻게 해요? 너 지금 말 대답하는 거야? 옛날 같았으면 쌀이대로 종아리 맞을 일이야. 알어? 시모는 제가 딱 한마디 했다고 아주 거품을 물면서 달려들었죠. 그러니까 진득하게 일 붙어 있었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우리 엄마가 너를 얼마나 이뻐했는데 너는 이쁜 짓을 한 번도 못하냐? 내가 왜 잘렸는데? 점심마다 밥 차리러 오느냐고 자꾸 자리 비우고 하니까 점주님이 나가라잖아. 너 지금 우리 아들한테 소리 질렀어? 그리고 며느리가 밥 차리는 게 당연한 거지. 왜 당연한 일을 안 하려고 해? 네가 손이 빨랐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저는 도무지 시댁 식구들하고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때까지 정말 백수였고요. 그렇게 한 달여의 시간 동안 저는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저를 쓰겠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상고를 졸업해서 몇 년 동안 일을 했던 경력이 있는데도 인정받지 못했고요. 결혼을 흠으로 잡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혼했으면 임신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빈자리를 채울 인원을 고용해야 하는데 우리 회사랑은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시간이 흐를수록 돈이 없으니 점점 초조해졌고요. 결국 저는 사무실에서 일할 생각을 접고 식당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은 꽤 고되고 힘들었지만 돈벌이는 되는 일이었거든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서빙 일을 하게 되고 3년쯤 일했을 때는 주방에서 요리도 직접 하게 되었죠. 조림이나 전골을 파는 집이었는데 사람이 무척 많은 집이었어요. 식사 시간에는 자리가 없어서 가게 밖으로 줄이 길게 늘어지기도 했죠. 저는 식당 일을 하면서 시댁 식구들에게 밥을 차려줄 시간이 없었기에 점차 가사 일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야 당연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시댁과 멀어지는 기분이 들어서 오히려 힘은 솟았습니다.
3년을 꼬박 채웠을 시점에 식당 주인 부부께서 첫째 아들 따라 미국으로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아메리카 드림이라고 해서 다들 떠나더라고. 우리 아들도 떠난다는데 우리 보고 이제 같이 살자고 하지 뭐야? 한국 생활이 그립긴 하겠지만 우리도 그간 식당 운영하면서 고생하기도 했고. 그래서 말인데 식당을 내가 처분하려고 하는데 이거 인수할 생각이 있어? 이 식당을 인수하는 말이에요? 이래 봬도 우리가 장사는 기가 막히게 잘해서 단골도 많고 한 달에 버는 돈도 꽤 많어. 내가 전부 다 오픈할 수는 없지만 식자재비랑 공과금, 직원 월급 이런 거 빼고도 대충 3,400만 원은 들어와. 저는 솔깃했어요. 은행에서 일할 때도 대리점에서 일할 때도 기껏 벌어봐야 120만 원이었는데 3,400만 원이면 도대체 몇 배예요. 그래서 냉큼 하겠다고 했고 예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보상금 받은 거랑 집 처분했던 돈을 권리금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있었어요. 예, 식당을 인수 언제 하니? 3일 뒤에 계약하기로 했어요. 사장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메뉴도 그대로 해도 된다고 하셔서 해보려고요. 그럼 그거 우리 아들 이름으로 내라. 제가겐데요? 운영은 네가 해도 이름은 우리 아들 이름으로 해. 내가 얼마 전에 점을 봤는데 네가 사업하면 쫄딱 망할 운명이라 하더라. 내가 우리 며느리 손맛 좋다고 식당 할 거라고 했더니 이름이라도 바꿔서 내래. 저는 솔직히 부부 사이고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식당을 인수받았어요. 부동산에서도 전세 계약을 남편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조금 당황했지만요. 어차피 가게 운영은 제가 하는 거고 전세 이름도 남편 이름으로 해야 하나요? 아무래도 그게 좋겠죠. 사업주랑 사업장이랑 같은 사람으로 하는 게 편하죠. 저는 부동산의 말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인이 바뀌었나 싶어서 오지 않던 단골 손님들도 저를 알고 보고 다시 찾아와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점 손님이 늘어나는 식당 일에 재미를 붙였고 손님이 없어도 직원들도 다 해고했었다가 다시 불러들이기까지 했어요. 예전만큼 호황을 이루는 식당 일에 정말 하루가 너무나도 바빴죠. 그러나 저희 시댁 식구들은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단 한 번도 식당 일을 도와준 적이 없었습니다. 월급날에나 저에게 돈 달라고 손을 내밀 뿐이었어요. 남편 이름으로 낸 식당이기에 남편이 도와주지 않을까 기대를 품기도 했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와서 도와준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식당에 와서 점심 저녁을 먹더라고요. 제가 전골이랑 찜 종류를 팔았는데 허구한 날 와서 밥만 축 내고 가니 저희 직원 아줌마들도 저를 참 불쌍하게 보더라고요. 젊은 사장, 내가 진짜 저런 사람들 많이 봐서 아는데 하루라도 빨리 탈출해. 돈도 잘 벌고 일도 야무지게 하는데 어쩌다가 저런 인간들한테 걸렸어.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사장이 콩나물 똑 떨어져서 급하게 시장 간 날 그날은 와서 돈통을 뒤지더라니까. 돈통을 뒤졌어요? 내가 시겁해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하니까 우리 며느리 가게라면서 시엄마가 돈 좀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고 하더라고. 내가 모른 척 시치미 떼면서 사장님 가족인 줄 몰랐다고. 그래도 사장님 오시면 말씀하고 가져가라고 하니까 됐다고 가더라고. 어차피 돈통 열쇠도 없으니까 못 가져갔겠지. 저는 솔직히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여사님들께서 제 편을 들어주시니 눈물도 나올 것 같았고요. 아니, 어떻게 식당 재산을 그렇게 가져갈 생각을 하는지. 제 얼굴이 시뻘겋게 변하니 아줌마들도 저를 토닥토닥하며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사건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랑 시부모는 매일같이 저희 식당에 와서 직원들에게 한마디씩 하면서 밥을 축냈어요. 음료수와 술들도 마음껏 꺼내 먹었고요. 솔직히 그거 재료 얼마나 한다고 밥 한 끼 못 주겠냐 싶으시겠지만 매일을 그렇게 와서 두 끼씩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돈도 한두 푼이 아니랍니다. 게다가 바쁜 시간만 골라와서 손님 한 테이블 못 받게 하고 직원분들 신경 쓰이게 굴고
아니, 암만 우리가 돈 안 내는 손님이라지만 사장 가족인데 우리만 서빙 너무 늦는 거 아니야? 내가 콩나물국 더 달라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갖다 줘? 솔직히 양심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가져다 먹으면 되잖아요. 기계에 입력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까지 앉아서 다 받아 먹으려고 하니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머리가 자꾸 지끈거리고 어지러운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자주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께서 안색이 안 좋다면서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이 바빠 미루다가 하루 시간을 내어 동네 병원에 가서 증상을 말했습니다. 자꾸 속이 미식미식거리고 어지럽고 두통이 심하고요. 눈도 아파요. 임신 가능성은 없습니까? 남편과 저는 같이 잠자리에 든 게 손에 꼽히고 최근에는 같이 잠을 자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MRI를 한번 찍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검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살면서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쭉 보는 게 좋겠다고 하시길래 알겠다고 했죠. 검사 비용도 엄청나게 들더라고요. 저는 집에 와서 머리가 너무 자주 아프고 몸이 힘들어서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아서 검진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노발대발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는 참 경우가 없다. 이 늙은 노인네들 먼저 해줄 생각은 안 하고 쏠랑 지 혼자 받아? 아주 오래오래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 모양인 거지. 우리가 아프던 말던 신경도 안 쓰면서 지 건강은 그렇게 챙겨요. 어디 아프세요? 아파야만 검사 받니? 멀쩡해도 받는 거지. 보니까 옆집 순이네는 1년에 한 번씩 며느리가 해준다던데. 우리 며느리는 밥 먹는 것도 눈치 주고 내가 서러워서 살겠나? 이래서 우리 아들 장가 잘 갔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 옆집 순이 아줌마네 며느리는 순이 아줌마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줬잖아요. 하고 싶은 걸 꾹 참아냈어요. 제가 아파서 누워있는데도 자기들끼리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더라고요. 얼마나 서러웠는지. 적어도 돌아오는 길에 저를 위해 죽이라도 사오겠지 싶었는데 죽도 사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술도 한 잔 걸쳤는지 자기들끼리 하하호 웃는데 방에 숨죽이고 서러움에 눈물을 흘렸네요. 나중에 직원 아주머니께서 남편이 죽 사갔냐고 물어보길래 아니요 하니까 헛기침을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렇게 사장님 아프니까 죽이라도 사가라고 했더니 그냥 갔어? 진짜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어? 저는 그냥 쓴웃음을 지었죠. 저는 검사를 받기 위해 금시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병원에 갔어요. 내시경 검사부터 각종 초음파까지 모두 다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에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해도 저에게 남는 게 별로 없어도 제가 일을 한다는 게 참 위안이 되더라고요.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에 서둘러 병원을 가니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큰 병원을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MRI 상으로는 머리에 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혹이 악성인지 양성인지는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뒤통수를 아주 세게 맞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혹이 있다뇨. 거기다가 암일 수도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병원 입구에서 한참을 울다가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길래 예약도 잡아놨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3개월은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부터 일에 대한 의욕을 잃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서 젊은 직원을 하나 뽑았습니다. 20대 여자애였는데 애가 참 예쁘고 싹싹하더라고요. 저는 아줌마들께도 잘 부탁드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머리에 암이 생겼다고? 암인지 아닌지 아직 몰라요.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고 3개월 뒤에 검사해볼 수 있대서 예약해놨어요. 암이 아니면 어떻게 하래?
암이든 아니든 아마 수술해야 할 거랬어요. 너 돈이 있니?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너 돈이 있냐고. 너 수술할 돈. 돈이 어딨어서 수술을 해? 응? 저는 그 말에 아주 멍했어요. 제가 번 돈은 족족 시댁에서 가져갔고 저는 모아둔 돈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건 벌었던 돈, 보증금, 뭐 할 거 없이 전부 가게에 쏟아 부었으니까요. 그래도 매달 3,400만 원씩 시댁에 가져다 드렸는데 제가 수술할 돈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너 보험도 하나 없지? 애가 맹해가지고. 이럴 때 보험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네 남편 기도 살고 얼마나 좋아. 도대체 제 보험으로 남편이 기가 살 일이 뭐가 있나요? 그거야말로 제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돌려 말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암이라고 확진이 된 것도 아닌데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났어요. 한바탕 눈물을 쏟아내니 남편이 저를 경멸스러운 얼굴로 보더라고요. 보험도 하나 안 들어놓고 뭐 했어? 너 병원 들어가면 식당 일은 누가 해? 설마 나나 우리 부모님한테 시킬 건 아니지? 저는 그 뒤로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식당 일을 했어요. 대화를 하고 싶지도 않았고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시댁 식구들은 밥을 먹으러 왔고 저는 대꾸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희 식당에 새로운 직원 여자애가 살갑게 가서 서빙을 하더라고요. 맘 같아서는 서빙도 해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런 말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주구장창 식당 일을 하다 보니 3개월이 지났고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조직 검사를 통해 암이 아닌 혹이고 수술만 하면 두통과 울렁거림도 사라질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시댁에 가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수술만 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수술하기로 했어요. 수술비는 있냐고. 제가 그동안 매달 3,400만 원씩 가져다 드렸는데 그 돈은 다 어디다 쓰셨는데요? 이미 줘놓고 뭘 이제 와서 달라 그래. 없어. 내가 배를 째도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진짜 가지가지 한다. 무슨 혹 달 게 없어서 머리에 혹을 달아? 야, 더 이상은 너랑 못 살겠다. 우리 이혼하자. 지금 나한테 이혼이라고 그랬어? 내가 이혼이 무서울 줄 알아? 여기 우리 집이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 너랑 나랑은 이제 끝이야. 완전 이혼이니까 2번 다신 찾아오지 마. 저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수술비는커녕 이혼이라고 저를 쫓아낸다면서 제 짐을 다 꺼내오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린 그림까지 다 꺼내와서는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결국 저희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께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 집에서 하루 이틀을 묵기로 했어요. 짐이라고 해봐야 몇 년 동안 캐캐 묵은 옷가지 몇 개와 스킨로션, 그리고 아버지 그림밖에 없더라고요. 직원 아주머니께서도 그동안 고생했다면서 저에게 당장 이혼해주라고 하셨고요. 저는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고 다음날 출근을 했더니 가게가 난장판이 아니겠어요? 아니 사장,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아줌마도 해고야. 갑자기 주방에서 남편이 쓱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바깥에서 씩씩거리던 다른 아주머니께서 들어오셔서 소금을 냅다 뿌리셨어요. 저는 가운데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저 몹쓸 것들이 아주. 사장, 이 식당 계약할 때 저 녀석들 이름으로다가 계약했어? 알고 보니 남편이 식당은 앞으로 본인들이 운영할 거라면서 계약서를 들이밀었대요. 명의가 전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젊은 직원 여자랑 사장 남편이랑 바람난 것도 알고 있었고? 남편이 새 직원 오고 나서 뻔질나게 가게를 드나들면서 직원이랑 바람까지 피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모든 걸 알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눈을 뜨니 병원이더라고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어차피 오갈 데도 없겠다, 입원하는 게 낫겠다 싶었죠. 한순간에 운영하던 식당도 빼앗겨버리고 가족도 잃고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눈을 뜨니 제 짐을 다 들고 직원 아주머니께서 제 옆을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입원실 비어있는 데가 여기 2인실밖에 없어서 이리로 왔어. 짐도 혹시 몰라서 다 들고 오긴 했는데. 식당도 빼앗기고 혹도 있는데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마음 단단히 먹어.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아주머니는 저를 위로해 주셨고 그날 저녁 정말 꼴도 보기 싫은 남편이 이혼 서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깔끔하게 이혼하자고. 너 입원비도 없을 텐데 지금 여기서 이혼하면 내가 그동안 식당 운영했던 노고를 높게 쳐서 2천만 원 줄게. 저는 그 2천만 원이 너무나도 급했기 때문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곧 저에게 2천만 원을 입금해 주었어요. 그래도 병원비를 한시름 덜어서 그런지 남편이 가고 난 뒤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푹 잠을 자고 다음날 일어나니 옆 침대에 계시던 웬 할아버지께서 제가 일어나길 기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일어나길 기다리셨다고요? 내가 이래봬도 미술관을 오래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저 그림 좀 자세히 볼 수 있겠어? 혹시 서운준 화백 그림 아니야?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아니, 자네가 서운준 화백 딸이란 말이야. 나랑 서화백이랑 아주 오래 그림을 같이 그렸던 사이야. 지금은 아트 콜렉터로 일하면서 미술관도 운영하고 있지. 서화백이 사후에 그림을 인정받게 되면서 지금 엄청난 가치를 하고 있다고.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 그림은 다 불에 타고 저거 하나 남았는데. 나도 처음 보는 그림이라 아주 희귀해서 자꾸 눈이 가더라고. 저 정도 크기의 희소가치에다가 딸에게 준 그림인 것까지 합치면 20억은 나가겠구만. 20억이요? 저는 놀라 까무러칠 뻔했어요. 제가 그림들을 기증할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 그림이 값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제일 비싼 게 1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0배가 더 나간다고 하니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세월이 얼마나 흘렀나? 서화백이 그림도 잘 그렸고 섬세한 붓터치가 인정을 받은 게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그림이니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걸세. 내가 아는 사람들 통해서 진품 확인 한번 해봐도 되겠나?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병실에 누워있는 채로 관계자들을 맞이했고 진품 감정을 통해 그 작품이 진품인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몇몇 사람들이 옥션 경매를 통해 내놓자고 저를 설득했고 솔직히 돈이 필요했던 저는 마지못해 경매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무려 21억에 달하는 금액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저는 돈 걱정 하나 없이 통장에 찍힌 제 잔고를 보면서 행복하게 수술실에 올랐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의 지인이라던 관장님은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고 또 연줄도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저를 위해 힘써주신 덕에 수술을 예정보다 더 빨리 할 수 있었습니다. 혹 덩어리를 떼어낸 후 저는 며칠 동안 더 입원을 했고 약을 잔뜩 받은 채로 퇴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갈 곳이 없는 신세였어요. 당장 집부터 구해야 된다는 사실이 막막했죠. 그런데 돈이 생기고 나니까 은근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지 뭐예요? 저는 그때부터 부동산을 발에 땀나게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제가 운영하던 식당과 가까운 곳에 투룸을 전세로 얻었고요. 식당 바로 옆자리 가게가 비워지길 기다렸죠. 부동산에서 그 자리 계약이 곧 끝날 거라고 알려줬거든요. 저는 저와 함께 일했던 아주머니들께도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주머니들은 제 퇴원 소식에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괜찮대? 아무 문제 없대? 네, 애초에 암도 아니었고 수술만 하면 문제 없다고 했어요. 후유증이 남을 거라고 하긴 했는데 저는 예후가 좋아서 후유증이라고 하는 다른 증상도 전혀 없고요. 너무 잘됐다, 잘됐어.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 이제는 잘 풀려야지.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집은 구했어? 저쪽 건물에 투룸 전세 잡았어요. 안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 문제 때문에 여사님들을 모신 거긴 한데
저기 식당 사장님 그렇게 쫓아내고 난 뒤에 파리만 날려. 음식 맛도 영 없고 우리 보고 다시 와서 일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미쳤다고 거길 가? 거기다가 새로 왔던 그 직원 애 있지? 걔랑 살림도 차린 것 같더라. 맨날 술만 먹던 사장님 남편이 맨날 와서 일 돕는다고 난린데 잘 될 리가 있나? 저는 전 남편 소식에 참 어이가 없었죠. 그렇게 부탁할 때 한 번을 안 오던 사람이 지발로 나가서 일을 한다뇨? 그래서 저는 제 계획을 아주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저 그 옆자리 가게가 곧 비워진다고 해서 그 자리에 똑같이 식당 내려고요. 아니, 식당을 또 낸다고? 그래도 우리 단골도 많고 장사도 엄청 잘 됐잖아요. 월급 섭섭지 않게 드릴게요. 복수해주고 싶어요. 완전 쫄딱 망하게요. 아주머니들은 제 의견에 동감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바로 그 자리가 나오자마자 계약을 했고 이전과 달리 고급지게 인테리어도 싹 했어요. 파리만 날리는 식당 옆에 새로운 식당이 들어온다고 하니 전 시댁 식구들은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처럼 인테리어 중인 저희 가게에 들어왔죠. 너 뭐야? 네가 여기 왜 있어? 내가 못 올 때라도 왔어? 여기 내 가게인데? 내 가게에 마구잡이로 들어온 건 당신네들이지 내가 아니야. 당신네들? 이게 미쳤나? 미치긴 누가 미쳤다고 그래? 아줌마, 말 조심해. 나 여기에 내가 아주 자신 있는 찜 전골 가게 낼 거거든? 그쪽 가게에는 파리만 날리던데. 장사 안 접어? 내가 이런 년일 줄 알았어. 속이 시커먼 기집애 같으니라고. 내가 여태 당한 게 있는데 이대로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 저는 인테리어가 끝나고 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에는 당당하게 원조라는 상호를 집어넣었죠.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지만 직원 아주머니들도 그대로고 장사하는 사장님도 그대로니 단골 손님들이 어찌알고 하나둘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개업 다시 한 거 축하한다면서 문전성시를 이루었죠. 한두 달 지나자 예전처럼 줄 서서 먹는 식당이 되었고 더 깔끔해진 내부 덕에 입소문이 나서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 식당을 찾아주었습니다.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아주머니들을 더 잘 챙길 수 있게 되었고 1년 365일 오픈이던 저희 가게에도 정기 휴일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전 시모는 심술이 가득한 채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가게는 어떻게 낸 거야? 너 그동안 우리한테 돈 숨기고 야금야금 빼돌렸지? 제가 왜요? 아줌마처럼 치사하게 돈통 뒤지거나 하진 않았어요. 너 자꾸 아줌마 할래? 그러면 어디서 남자 하나 물었니? 너 내 아들이랑 사는 동안에도 바람핀 거 아니야? 저 등신이 바람 폈으면 몰라도 저는 그런 짓 할 시간도 없었거든요. 제 아버지 그림 기억나시죠? 글쎄, 우리 아버지 마지막 작품이라고 값이 엄청 올랐대요. 무려 20억이나 받았다고요. 그 돈으로 수술도 잘하고 가게도 오픈했고 집도 곧 살 예정이에요. 저기 새로 들어올 브랜드 아파트로요. 시모는 20억이라는 말에 눈을 뒤집었어요. 그러면서 저의 손을 꽉 잡더라고요. 예, 우리 집에 며느리 너 하나뿐인 건 몰라서 그러니? 그동안 서운하게 해서 미안하다. 앞으로는 잘해줄게. 그래도 살았던 정이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나몰라라 하면 안 되지. 저는 주방에 들어가서 배추를 절일 때 쓰는 굵은 소금을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전 시모를 향해 소금을 뿌렸습니다. 눈에 들어갔는지 따갑다면서 난리를 치고 물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시모에게 뿌려버렸습니다.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꺼지지 못해? 어디 뚫린 입이라고 앞으로는 잘해줄게? 우리 며느리? 내 눈에 띄면 경찰 불러서 해결할 거야. 알겠어? 시모는 제가 역정을 내며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뒷공문이 빠지게 도망을 갔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저희 직원 아주머니들께서 박수를 짝짝 쳐주셨고요. 저도 체증이 확 내려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전 남편이 씩씩거리면서 식당 문을 열려고 하길래 바로 굵은 소금을 뿌렸습니다. 자꾸 이렇게 찾아오면 정말 영업 방해로 신고할 거야.
나한테 찾아오지도 말고 내가 그동안은 멍청해서 당했지만 이제는 절대 안 당해. 그 뒤로 전 시댁 식구들은 망한 식당 빚만 잔뜩 늘어 보증금도 제대로 건지지 못하고 접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든든한 저의 새 식구들, 직원 아주머니들과 함께 식당 영업 잘하고 있고요. 이래서 사람이 복을 쌓고 살아야 하는 건가 봅니다.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주위 사람들을 잘 챙기면서 복을 쌓고 삽시다. 감사합니다.